2004년 겨울, 매서운 바닷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던 동해안의 어느 낡은 기차역. 페인트가 벗겨진 역사 안에는 윙윙거리는 칼바람 소리와 이따금 끊어질 듯 이어지는 낡은 라디에이터의 쇳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역의 자정 무렵, 순찰을 돌던 늙은 역장은 승강장 구석에 자리 잡은 동전 코인 락커 앞을 서성이며 혀를 찼습니다. 유독 한 칸, 27번 사물함의 빨간불이 그의 신경을 긁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달이 넘도록 추가 요금을 넣은 사람도, 물건을 찾아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어떤 얼간이가 쓰레기를 버려두고 도망갔구만. 역장은 투덜거리며 마스터키를 꺼내려다 문득 동작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27번 사물함 문틈 사이로 무언가 기묘한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손톱으로 무언가를 다급하게 긁어내린 듯한 미세한 흠집들, 그리고 사물함 문 하단 모서리에 들러붙어 굳어있는 검붉고 끈적해 보이는 정체불명의 액체 자국. 역장이 조심스럽게 그 자국에 손을 뻗으려는 찰나 귀청을 찢는 기차의 경적 소리와 함께 막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섰고 역장은 흠칫 놀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 낡은 철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골 마을의 평범하고 삭막한 겨울밤 중 하루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던 이 작은 항구 마을의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끔찍한 비극이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물함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수진, 24살의 젊은 여성. 그녀는 부둣가 근처의 낡은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수진이 살던 곳은 보증금 없이 월세 몇만 원이면 겨우 몸을 챈 수 있는 창문조차 없는 비좁은 고시원 단칸방이었습니다. 방음조차 되지 않는 얇은 벽 너머로 타인의 숨소리까지 공유해야 하는 그 팍팍한 삶 속에서 수진은 3주 전 홀연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장 사람들과 이웃들은 그녀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집구석에 치여 살더니 결국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윗동네 대도시로 야반도주한 게 틀림없다는 저급한 소문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밀린 방세에 화가 난 고시원 주인은 수진의 짐을 길거리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짐을 정리해주던 수진의 동료 하나가 낡은 이불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진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그녀가 겨울이면 문신처럼 입고 다니던 낡은 두꺼운 패딩 점퍼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뼈를 에이는 11월의 매서운 추위. 아무리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신분증과 유일한 겨울 외투를 버려두고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동료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말을 맞아 기차역 코인라커의 장기방치 물품들을 폐기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역장과 젊은 경비원은 쇠지렛대를 들고 27번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열쇠 구멍이 심하게 망가져 있어 강제로 뜯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지끈하는 마찰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욱! 경비원이 코를 틀어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좁은 사물함 안에서 훅 끼쳐온 것은 오래된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릿하고 묵직한 쇠붙이가 녹쓰는 듯한 냄새. 영락없는 피비린내였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싸구려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여성용 핸드백 하나가 그 좁은 공간에 터질 듯이 억지로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가방의 형태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 표면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지역 경찰서 강력팀의 강 형사는 굳은 표정으로 라텍스 장갑을 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인 그는 가방에서 풍기는 냄새만으로도 이것이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 세 가지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액정이 박살난 구형 폴더폰 한 대, 그리고 주인의 신분을 말해주듯 고급스러운 재질의 남성용 겨울 털 목도리. 놀랍게도 그 목도리는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피에 흠뻑 젖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 맨 밑바닥에 짓눌려 있던 곳곳이 긁히고 낡은 수동 필름 카메라 한 대였습니다. 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목도리가 머금고 있는 혈흔의 양은 결코 가벼운 상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명상을 입었고 스스로 지혈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피를 쏟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져온 유류품들은 곧바로 침묵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폴더폰의 일련 번호를 조회한 결과 명의자는 실종된 24살의 이수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진을 단순 미기가자에서 강력 사건의 피해자로 전환했습니다. 피해 젖은 목도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긴급 감정이 의뢰되었고, 낡은 필름 카메라는 혹시 모를 단서를 위해 전문 사진 현상소로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감식반으로부터 첫 번째 소름 끼치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필름 카메라의 금속 밑바닥이 무언가를 강하게 내리친 것처럼 깊게 패여 있었는데, 그 움푹 파인 틈새에서 누군가의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과 미세한 피부 조직이 엉겨붙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류품이 아니라 치열한 몸싸움의 흔적이자 흉기 혹은 방어의 수단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박살난 폴더폰의 전원을 기적적으로 살려냈습니다. 수진이 실종되던 날 밤 11시 15분, 그녀가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당장 기차역으로 나와. 그거 가지고 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발신자는 추적이 불가능한 선불 대포폰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심야의 기차역으로 불러냈습니다. 강 형사는 폰의 내부 데이터를 더 깊숙이 파고들었고, 임시 보관함에 저장된 채 끝내 발송되지 못한 수진의 메모를 찾아냈습니다. 아저씨가 한 짓 다 알고 있어요. 내 돈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절박한 분노와 협박. 수진은 야반도주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빼앗긴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 위험한 거래 현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며칠 뒤 현상소에 맡겼던 카메라의 필름이 사진으로 인화되어 강 형사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강 형사는 숨을 죽이고 총 25장의 사진을 순서대로 펼쳤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사진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모습,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겨울바다의 풍경,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수진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번과 22번 사진부터 무언가 급격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며 필사적으로 달리는 와중에 셔터가 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23번과 24번 사진 속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며 좁고 밀폐된 공간의 벽면을 찰나의 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붉게 녹이 쓴 낡은 철판, 그리고 강 형사는 24번 사진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플래시 빛이 반사된 철판 한 구석에 선명하게 양각으로 새겨진 일련의 알파벳과 숫자 조합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출용 냉동 컨테이너의 고유 식별 번호였습니다. 마지막 25번 사진, 플래시 불빛 아래 창백하게 질린 누군가의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등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손톱은 다 깨진 채 붉게 녹슨 철벽을 처절하게 긁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밀폐된 어둠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한 수진이 세상 밖으로 남긴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당장 항구 쪽 버려진 공장지대와 야적장을 전부 뒤져 이 번호가 적힌 컨테이너를 찾아내 강 형사의 고함과 함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외곽, 인적이 완전히 끊긴 낡은 수산물 가공 공장 뒷마당, 무성하게 자란 잡초 사이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거대한 냉동 컨테이너 하나가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한겨울의 냉기 덕분에 억눌려 있던 지독한 시취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가장 깊숙한 구석, 이수진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온몸을 둥글게 만 채 마치 어머니의 품을 찾듯 몸을 잔뜩 웅크린 기괴한 자세였습니다. 그녀의 얇은 옷가지는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드러난 피부 위로는 폭행의 흔적인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를 가장 소름 돋게 한 것은 시신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입고 있던 얇은 겉옷의 양쪽 주머니가 바깥으로 완전히 뒤집혀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진이 정신을 잃은 사이 혹은 그녀가 죽어가는 동안 미친 듯이 그녀의 품을 뒤져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부검대 위에 올랐습니다. 부검의의 입에서 나온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수진이 실종된 11월 12일 밤, 그녀의 목에는 끈이나 천 같은 부드러운 물체에 의해 강하게 졸린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발견된 피 묻은 털목도리의 질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졸려 사망한 게 아닙니다. 강 형사님. 부검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는 목이 졸려 실신했을 뿐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버려진 뒤 다시 의식을 회복했어요. 수지는 살을 A는 영하의 추위 속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철제 컨테이너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나갈 곳은 없었고 누구도 그녀의 비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웅크린 채 체온을 유지하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영하의 추위 속에서 최소 5시간 이상을 홀로 버티다 서서히 얼어 죽어간 것입니다. 동사, 똥쓸, 그것이 그녀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검에는 엑스레이 사진 한 장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장 안에서 이물질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작고 뭉툭한 형태의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코트의 금속 단추나 지퍼 조각으로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형태가 기묘했습니다. 수지는 죽음이 임박한 그 끔찍한 순간에 왜 이 차가운 금속 조각을 스스로 집어삼켰던 것일까요? 강 형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수진이 살던 고시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와 도망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내동댕이 쳐졌던 그녀의 삶을 다시 조립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버린 쓰레기 봉투 속 흙먼지가 묻은 낡은 캐리어의 천안감을 뜯어내자 그곳에서 작고 낡은 가계부 하나가 투명 비닐에 겹겹이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계부를 넘기던 강 형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 100원짜리 믹스커피. 그녀는 생선 비린내를 견디며 번 월급의 80%를 매달 시골에서 신장투석을 받으며 투병 중인 홀어머니의 병원비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화려함도 흔한 연애도 도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며 삶의 무게를 버텨내던 너무나도 착하고 처절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의 가장 마지막 부분, 10월과 11월의 지출 내역이 적혀 있어야 할 페이지가 누군가 거칠게 쥐어뜯은 것처럼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는 경찰의 직감으로 찢겨나간 다음 장을 펼쳐 빛에 비스듬히 비추어 보았습니다. 앞장의 볼펜을 꾹꾹 눌러 쓴 탓에 뒷장에 선명하게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 위를 살살 문지르자 수진이 남긴 마지막 글씨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떠올랐습니다. 보증금, 이자, 제발 내 돈 돌려주세요. 2천만 원. 2천만 원. 어머니의 목숨 줄이자 수진이 그토록 억척스럽게 모아온 피 같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 그 돈을 가로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수진을 차가운 철창 속에 가둬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강 형사는 가계부를 덮고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사정을 잘 알고 그녀에게 돈을 빌렸거나 투자를 명목으로 갈취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자. 그날 밤 수진을 심야의 기차역으로 불러낸 자는 누구였을까요? 수진의 가방이 왜 버려진 컨테이너가 아닌 기차역 27번 사물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얼어 죽어가면서도 끝끝내 지키려 위장 속에 삼켜버린 그 쇳조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이웃들의 얼굴 뒤에 숨어 가난하고 약한 여성을 철저하게 짓밟은 악마의 그림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에 찢겨나간 페이지가 남긴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수사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이수진이 그토록 큰 돈을 누구에게 왜 건넸던 것일까? 강 형사는 낡은 수첩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곧장 수진이 일하던 부둣가 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소리가 가득한 공장 안. 두꺼운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아주머니들은 경찰의 등장에 눈치를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시골 마을 특유의 남의 흉사에 엮이기 싫어하는 무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강 형사가 수진의 처참한 죽음과 시골에 홀로 남겨진 병든 어머니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굳게 닫혀있던 동료들의 입이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최근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어요. 야간 작업 끝나고 나갈 때면 꼭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뼛거리며 주변을 살폈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수진이 실종되기 약 일주일 전부터 공장 주변에 수상한 그림자가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공장 밖 어두운 전봇대 아래에 서서 수진을 노려보던 한 남자. 이 증언은 곧바로 수사진의 발걸음을 공장 인근의 허름한 편의점 CCTV로 이끌었습니다.
흐릿하고 노이즈가 잔뜩 낀 구형 방범 카메라 화면. 그 흑백 화면 속 자정 무렵의 거리에는 아주머니들의 말대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짙은 색의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사내, 푹 눌러쓴 모자 탓에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화면 속 남자는 묘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며 금속으로 된 지포 라이터를 전봇대에 일정한 리듬으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틱, 틱, 착. 무의식적이지만 아주 뚜렷하고 특징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이 사내가 수진의 2천만 원을 빼앗아간 인물일까? 강 형사는 그 남자의 궤적을 쫓아 다시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낡은 기차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범행 당일이었던 11월 12일 밤에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기차역의 구형 카메라는 저장 용량의 한계로 이미 덮어쓰기가 되어 14일 이전의 기록은 전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기차역 주변에서 심야 택시를 모는 기사들과 역전 포장마차 상인들을 상대로 지루한 탐문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역사 뒤편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지내던 한 늙은 노숙자가 강 형사의 수첩속 날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비명이 들렸어. 노숙자의 흐릿한 기억 속 그날의 풍경은 끔찍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한 젊은 여자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기차역 대합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색 패딩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바짝 붙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다급하게 코인 라커에 자신의 가방을 쑤셔넣고 문을 닫았지만 곧바로 사내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노숙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여자가 어둠 속에 주차되어 있던 정체불명의 화물 트럭 쪽으로 무참히 짐짝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검은색 패딩, 덩치 큰 사내, 그리고 납치.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코인라커에서 발견된 피 묻은 털목도리에 대한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목도리에 묻어있던 엄청난 양의 혈흔은 수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혈흔과 섞여 있긴 했지만 주된 출혈을 일으킨 피해 주인은 남성이었으며 혈액형은 AB형이었습니다. 수진이 좁은 트럭 안으로 끌려가기 전 어떻게든 살기 위해 사내에게 맹렬하게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나 주변의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해 사내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서를 읽어 내려가던 강 형사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혈액형보다 더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목도리의 출처였습니다. 피에 흠뻑 젖어 있던 그 목도리를 세척하고 복원해보니 그것은 시골 읍내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대도시 최고급 백화점에서나 파는 값비싼 수입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싸구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다니던 빚쟁이 스토커가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최고급 수입 명품 목도리를 두르고 다녔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지독한 모순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우선 가장 유력한 용의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향해 좁혀졌습니다. 수진의 주변 인물 중 덩치가 크고 폭력 성향이 있으며 AB형의 혈액형을 가진 남자. 머지않아 한 명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고향에서부터 그녀를 집요하게 괴롭혀왔던 전 남자친구 정민수. 26살의 그는 현재 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하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부둣가 막노동판에서 민수를 체포했을 때 강 형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민수가 입고 있던 낡고 두툼한 검은색 패딩,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짤끄랑거리며 굴러다니던 흠집난 지포 라이터였습니다. 취조실의 백열등 아래 수갑을 찬 민수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코인라커에서 나온 목도리와 처참한 시신 사진을 던지듯 내려놓자 민수는 사색이 되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 죽였어요. 맹세코. 내가 안 죽였다고요? 그는 공장 주변 전봇대 아래에서 수진을 지켜보며 지포라이터를 튕긴 사내가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그녀에게 집착했고 가끔 공장으로 찾아가 돈을 뜯어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강 형사는 책상을 내리치며 민수의 알리바이를 추궁했습니다. 11월 12일 밤 수진이 기차역으로 끌려가던 그 시간 민수는 자신이 동네 PC방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용의자들이 가장 흔하게 되는 그러나 가장 깨지기 쉬운 변명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형사들을 PC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낡고 매캐한 담배 냄새가 찌든 그 동네 PC방의 관리 서버 기록과 출입구 CCTV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민수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2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민수의 아이디는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인기 온라인 게임에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CCTV 속에 그는 컵라면을 먹으며 밤새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가 자정 무렵 기차역에서 수진을 납치하고 냉동 컨테이너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목도리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민수가 보인 어리둥절한 반응 역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그가 그런 명품의 존재를 알리 만무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첫 번째 용의자가 허무하게 풀려나는 순간 짐을 챙겨 취조실을 나서던 민수가 멈칫하더니 강 형사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사님, 수진이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화를 내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 동네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분한테 큰 돈을 맡겨놨는데 11월 중순이면 그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그 돈만 받으면 나 같은 쓰레기랑은 평생 안 엮이게 아주 멀리 떠날 거라고요. 믿고 의지하는 분, 2천만 원이라는 거액. 수지는 야반도주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자는 누구인가? 수사팀의 시선은 다시 수진의 좁고 우울한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이 머물던 허름한 고시원. 그곳에는 매일같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훔쳐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시원 여주인의 아들, 30살의 백수, 최기태였습니다. 기태는 하루 종일 옥탑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가 여성 세입자들의 방 앞을 서성거리거나 계단 구석에서 음침한 시선으로 여자들의 치맛자락을 훔쳐보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역시 겨울이면 늘 검은색 패딩을 입고 다녔습니다. 형사들이 영장을 들고 좁고 퀴퀴한 옥탑방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기태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기겁하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강 형사는 그의 침대 밑에서 먼지가 소복이 쌓인 낡은 신발 상자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상자의 뚜껑을 연 순간 형사들의 입에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수진의 사진 수백 장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뒷모습,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는 모습, 심지어 고시원 공용 세탁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뒷모습까지. 기태는 수진의 일상을 징그럽게 갉아먹고 있던 변태 스토커였습니다. 그러나 취조실로 끌려온 기태의 반응은 살인마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살해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죄책감보다 살인 누명을 쓸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신발 상자에서 찾아낸 사진 중 가장 수상한 몇 장을 기태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동네 은행의 ATM 기기 앞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1월 10일. 수진이 실종되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가계부에 찍힌 페이지. 민수가 말했던 돌려받을 큰돈. 그리고 은행 앞에 수진. 이날 수진이가 누구를 만났어. 네 놈은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 안 그래? 강 형사의 불호령에 기태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봤습니다. 수진 씨가 은행에서 돈을 찾더니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어떤 탑차 조수석 창문으로 그 누런 봉투를 건네는걸요. 탑차? 트럭 안에 얼굴은 봤나? 차 번호는? 아, 아닙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얼굴이나 번호판은 안 보였어요. 하지만 차에 그려진 그림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탑차, 화물칸 옆면에. 아, 큼지막하게 이빨을 드러낸 빨간 상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빨간 상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사팀 막내 형사의 표정이 굳어지며 강 형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빨간 상어 로고를 화물칸에 달고 달리는 냉동 탑차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수진이 밤낮 없이 일하던 부둣가의 수산물 가공 공장 소유의 화물차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시신이 발견된 곳 역시 그 공장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버려둔 폐기물 야적장의 낡은 냉동 컨테이너였습니다. 수사망은 단숨에 수산물 공장 내부로 향했습니다. 빨간 상어 로고가 박힌 공장의 냉동 탑차를 개인 차량처럼 몰고 다니는 사람은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50대의 오 소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 소장은 지역에서 꽤나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도 최고급 명품 목도리를 아무렇지 않게 두르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장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그가 예전부터 젊은 여직원들에게 노골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질 나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강 형사는 오 소장을 단순 참고인 신분이 아닌 유력 용의자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공장의 회계 장부와 오 소장의 개인 계좌를 은밀히 대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 소장이 지난 수개월 동안 공장 납품 대금을 교묘하게 부풀려 수천만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야간 작업을 자주 하던 수진이 우연히 오 소장의 횡령 장부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비밀을 빌미로 자신의 빚이나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오 소장을 압박했다면, 입막음을 위해 그녀를 살해하고 공장 소유의 폐컨테이너에 유기했을 거라는 가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오 소장을 긴급 체포해 취조실로 압송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오 소장은 처음엔 여유를 부렸지만 횡령 증거와 수진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이밀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횡령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수진, 그 애를 죽인 건 절대 내가 아니오. 오 소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애가 내 장부를 우연히 본 건 맞소. 며칠을 고민하더니 나한테 와서 입을 다물 테니 돈을 좀 융통해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돈을 주었소. 죽인 게 아니라 내 돈을 줬다고요. 강 형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협박을 당해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돈을 주었다는 뜻밖의 진술. 오 소장의 변호사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며 팩스 한 장을 강 형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은행의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11월 11일, 수진이 실종되기 하루 전날, 오 소장의 차명 계좌에서 수진의 어머니 병원비 계좌로 정확히 5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 소장은 수진에게 협박을 당하긴 했지만 그녀의 효심과 절박한 사정을 알기에 오히려 동정심을 느껴 조용히 돈을 송금해주고 무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알리바이 역시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11월 12일 밤, 오 소장은 거래처 사람들과 읍내의 유명한 돼지고기 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무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증언했습니다. 식당의 결제, 영수증과 입구 CCTV에도 그의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 소장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은 차였습니다. 내가 몰고 다니는 그 빨간 상어 탑차 말이오. 그 차는 12일 낮부터 클러치가 고장나서 읍내 사거리 카센터에 입고되어 있었소. 카센터 주인이 퇴근하면서 아예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가버렸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트럭을 끌고 기차역으로 가서 그 애를 납치한단 말이오? 오 소장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카센터의 정비 기록과 주인의 증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기차역 노숙자가 보았다던 납치 차량은 오 소장의 빨간 상어 탑차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ATM 기기 앞에서 현금을 건넨 트럭과 납치범의 차량은 전혀 다른 차였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전 남자친구 정민수, 고시원 변태 최기태, 공장 관리자 오 소장까지 모두가 수진의 삶 주변을 맴돌며 각자의 더러운 욕망을 드러냈고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심야의 기차역에 있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컨테이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가난한 비정규직 여성의 죽음을 파헤치는 경찰을 향해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며칠 밤을 새운 탓에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텅 빈 강력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떨이에는 타담한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진이 남긴 유류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부서진 폴더폰, 피에 젖은 최고급 목도리, 낡은 수동 필름 카메라, 법의학 보고서, 그리고 25장의 인화된 사진들. 강 형사는 마른 세수를 하며 23번째와 24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터져 철판이 반사된 사진, 그리고 창백한 손이 벽을 긁어내리는 마지막 사진. 그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무언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낡은 수동 필름 카메라의 특성. 아주 오래된 이 카메라는 조리개 값이 낮아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플래시를 터뜨려야만 형체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형 카메라의 플래시는 한번 터지고 나면 다음 플래시를 충전하기 위해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수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잉 하는 충전음과 함께 말입니다. 강 형사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범인과 함께 밀폐된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혀 폭행을 당하는 도중이었다면
그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수초 동안 범인이 가만히 사진을 찍도록 내버려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빛이 번쩍이는 순간 카메라는 당장 빼앗겨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은 무려 3장이나 연속으로 온전히 촬영되어 코인라커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강 형사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속으로 플래시를 터뜨린 곳이 그녀가 최종적으로 얼어 죽은 수산물 공장 뒷마당의 냉동 컨테이너 안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녀는 12일 밤 누구의 트럭 안에서 이 사진을 찍고 살아남아 기차역으로 도망쳤던 것일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 속의 아주 작은 디테일이 거대한 진실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강력팀 사무실, 매캐한 담배 연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은 새벽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책상 위에 널브러진 25장의 사진들을 몇 시간째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3명의 남자 모두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간 직후 사건은 짙은 안개 속으로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의 시선은 23번째와 24번째 사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터지며 붉게 녹슨 철판을 비춘 그 기괴한 장면들에 멈춰 있었습니다. 낡은 수동 필름 카메라, 그 기계적 특성을 떠올린 순간 강 형사의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섬광이 일었습니다. 구형 카메라는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터뜨린 뒤 다음 촬영을 위해 반드시 플래시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잉하는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최소 수초의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이수진이 범인과 함께 밀폐된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와중이었다면 범인이 그녀가 연달아 3장의 사진을 찍도록 가만히 두었을 리 만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빛은 범인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고 카메라는 당장 빼앗겨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들은 시신이 발견된 수산물 공장 뒷마당에 폐컨테이너 안에서 찍힌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강 형사는 날이 밝자마자 사진들을 챙겨들고 지방경찰청의 영상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고 명암과 대비를 한계치까지 조절하던 분석관이 이내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형사님, 이 굴곡을 보세요. 컨테이너 벽면의 철판 규격이 아닙니다. 고래 간격이 훨씬 좁아요. 이건 흔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배달용으로 쓰는 1톤 화물 탑차의 내부 철벽입니다. 분석관이 마우스로 화면의 우측 하단, 빛이 희미하게 닿은 가장자리를 다시 한번 최대치로 확대했습니다. 자글자글한 노이즈 사이로 짐칸 벽면에 붙어있던 스티커의 일부가 간신히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색은 탁해졌지만 분명한 노란색 폰트로 쓰인 영문 알파벳 M의 윗부분이었습니다. 택배회사 로고일까? 아니면 개인 마트의 상호일까? 탑차라는 새로운 공간에 등장해 강 형사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부검 당시 수진의 위장에서 발견되었던 금속 단추인 줄만 알았던 그 작고 뭉툭한 쇠조각의 세척과 정밀 감식이 끝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위산에 부식된 불순물들을 벗겨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 쇠조각의 정체는 뜻밖에도 작고 납작한 황동 열쇠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절반 이상 부러져 나간 열쇠의 끝부분. 강 형사는 그 열쇠 조각을 건네받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열쇠 조각을 지퍼백에 넣은 채 사이렌을 울리며 곧장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그 낡은 기차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겨울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텅 빈 승강장 구석. 강 형사는 27번 코인라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부러진 열쇠 조각을 조심스럽게 자물쇠 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톱니가 맞아떨어지는 소리. 잠겨있던 자물쇠의 실린더가 돌아갔습니다. 강 형사는 락커 손잡이를 쥔 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날 밤 이수진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지옥의 궤적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기차역에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속아 1톤 탑차에 올랐다가 목이 졸린 채 납치되었습니다. 달리는 차의 어두운 적재함 안에서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린 수진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카메라를 꺼내 범인의 탑차 내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심야의 기차역 앞에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짐칸 문을 발로 차고
나와 여간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던 것입니다. 뒤따라온 거구의 사내, 붙잡히면 죽는다는 절망. 수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인 카메라, 그리고 몸싸움 도중 범인에게서 빼앗은 피 묻은 목도리를 가방에 담아 27번 락커에 쑤셔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열쇠를 돌린 순간 범인의 거친 소나기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녀는 락커 번호를 들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증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 열쇠를 부러뜨렸고, 그 날카로운 쇠조각을 자신의 목구멍 깊숙이 삼켜버렸습니다. 위장을 찢어놓는 듯한 고통과 피비린내 속에서도 이 가난하고 억척스러웠던 24살의 여성은 마지막까지 범인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살해 의지 앞에 베테랑 형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조건 잡아. 그 어떤 놈이든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수갑 채워. 강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읍내와 인근 지역에 등록된 1톤 화물 탑차 중 노란색 M 자로고를 쓰는 모든 차량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택배사부터 식자재 납품 업체까지 명단이 걸러졌고, 이내 한 곳의 이름이 수사팀의 화이트보드 정중앙에 적혔습니다. 동네 구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중형 마트, M 마트. 그곳은 수진이 살던 고시원과 일하던 수산물 공장 사이에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마트의 배달용 탑차 적재함에는 사진 속 폰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노란색 M 로고가 커다랗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마트 사장인 35살의 한동우였습니다. 경찰이 탐문을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한동우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아내, 어린 딸과 함께 단정하게 차려입고 지역 교회를 나가는 독실한 신자였고, 동네의 보진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건실한 청년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특히 그는 퇴근길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들이나 가난한 공장 노동자들을 보면 기꺼이 자신의 탑차 조수석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는 호의를 베풀곤 했습니다. 수진 역시 야간 작업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어갈 때면 동네의 친절한 이웃인 한동우의 차를 종종 얻어 탔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토록 평판 좋은 남자가 살인마일 수 있을까? 그러나 수사팀이 한동우의 일상을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하자 견고해 보이던 그의 가면 틈새로 소름 끼치는 이면이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력팀 형사들이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한동우의 아내가 운영한다는 시내의 옷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수입 의류를 취급하는 그 작은 부티크 쇼 윈도에는 고급스러운 마네킹이 서 있었고, 그 마네킹의 목에는 기차역 코인라커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되었던 것과 질감, 패턴, 색상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명품 털목도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예리하게 교차했습니다. 뒤이어 경찰의 금융정보 조회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 번듯한 마트 사장이었던 한동우는 실상 수억 원대의 불법 도박빚에 찌들어 파산 직전에 놓인 껍데기뿐인 인간이었습니다. 마트의 수익으로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친절을 베풀며 태워주던 가난한 동네 이웃들과 시장 상인들, 공장 노동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변의 순박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끌어모아 도박빚을 돌려막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고시원 가계부에 적혀있던 2천만 원. 수진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지독하게 아끼고 모았던 전 재산이자 동네 지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빌렸던 그 피 같은 돈은 바로 친절한 이웃 한동우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의 가계부에서 거칠게 찢겨나갔던 그 페이지의 정체. 그것은 바로 한동우가 수진에게 적어주었던 2천만 원짜리 차용증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소실점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당장 한동우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강 형사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갈 만큼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가 살인범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은밀하게 한동우의 범행 당일 동선을 재구성하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 내역, 통신사 기지국 기록, 그리고 외곽도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화면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1월 12일 밤의 기록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밤 11시 25분, 한동우의 마트 탑차가 기차역 인근의 교차로 카메라에 찍힌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누군가 타고 있는 듯 했지만 짙은 썬팅에 가려 형태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무렵 그의 차량은 수산물 공장의 폐컨테이너가 있는 외곽 야적장으로 향하는 비포장 도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대와 동선이 수진의 납치 및 유기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을 조회하던 막내 형사가 다급하게 서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11월 13일 아침 한동우가 동네 외과 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기록이었습니다. 진단명은 안면부 열상. 그는 마트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다 떨어지는 철제 박스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턱 아래쪽이 깊게 찢어져 쇠바늘을 꿰매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강 형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수진의 낡은 필름 카메라 밑바닥이 움푹 파여 있었고 그 틈새에서 피와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던 사실. 피와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던 사실. 수진은 짐칸에서 몸싸움을 벌일 때 자신을 덮치는 한동우의 턱을 향해 카메라를 필사적으로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 탑차 안에서 수진의 피가 흘렀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절실했습니다. 며칠 뒤 깊은 새벽,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 추위 속에서 과학수사대 요원들과 강 형사가 마트 뒤편 으슥한 공터에 주차된 한동우의 탑차로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요원 한 명이 능숙하게 탑차 적재함의 자물쇠를 풀고 짐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주 깨끗하게 물청소가 되어 락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범행 직후 지독하게 흔적을 지워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내도 피해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식 요원들이 짐칸 내부에 루미놀 시약을 분무기처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가 손전등을 끄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탑차 내부에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적재한 바닥의 골 사이사이 그리고 철판 벽면의 아랫부분을 따라 시퍼런 야광빛이 유령의 발자국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혈흔의 잔여물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자신들이 흘려진 자리를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여기 보십시오. 바닥을 살피던 감식 요원이 핀셋으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려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았습니다. 적재함 뒷문이 닫히는 틈새의 고무 패킹 사이에 깊숙이 박혀있던 아주 작은 조각. 그것은 끝이 날카롭게 부러진 사람의 손톱이었습니다.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던 그 손톱 조각은 부검 당시 확인되었던 이수진의 깨진 손톱 색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문틈을 긁어내리다 부러진 그녀의 신체 일부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 형사는 아침이 밝는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동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사복을 입고 마트 주변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 사이에서 다급한 무전이 울렸습니다. 늘 오전 8시면 문을 열던 엠마트의 셔터가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형사들이 마트 뒤편으로 돌아갔을 때 주차되어 있어야 할 탑차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한동우는 눈치가 빠른 인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려던 그는 자신의 탑차 자물쇠 주변에 미세한 긁힘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감식반이 자물쇠를 딴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목 밑까지 칼을 들이밀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그는 망설임 없이 마트 안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자고 있던 아내와 어린 딸에게는 이런 방구도 남기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해 짐을 챙겨 탑차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 발생, 용의자 한동우 도주, 차종 1톤 화물 탑차, 현재 위치 파악해서 전 병력 외곽 국도로 투입해 강 형사의 무전기가 불을 뿜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시골 읍내의 아침을 날카롭게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의 촘촘한 무전망을 통해 국도를 질주하는 노란색 M 로고 탑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깔린 동해안의 굽이진 해안도로, 강 형사가 모는 경찰차가 미친 듯이 엔진을 우렁차게 울리며 한동우의 탑차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한동우는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선을 넘나들며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가득한 탑차를 경찰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바다나 벼랑 아래로 굴려버려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작정인 듯 위험천만한 고개운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주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안도로의 급격한 코너 구간에서 강 형사의 차량이 탑차의 측면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중심을 잃은 탑차는 굉음을 내며 도로 옆 얕은 도랑으로 고꾸라져 처박혔습니다.
흙먼지가 솟구치는 가운데 형사들이 총을 뽑아들고 기울어진 탑차의 운전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차 문을 강제로 열어 젖히자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한동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운전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목덜미를 짓누르고 차 밖으로 끌어내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눕힌 뒤 양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수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을 읊어내려가는 강 형사의 눈에 피투성이가 된 한동우의 표정이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리거나 당황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들, 살살 좀 다뤄주십시오. 저는 또 그 악질 사채업자 놈들이 저를 담그려고 쫓아오는 줄 알고 너무 놀라서 도망친 것뿐입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그를 경찰서 취조실로 압송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취조실.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은 한동우는 그제야 선량한 동네 이웃의 가면을 완벽하게 뒤집어쓰고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수진이 그 착한 애가 죽었다고요? 세상에,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는 그날 밤 밀린 배달을 하느라 기차역 근처를 지나간 것뿐입니다. 적재함에서 나온 혈흔 반응을 추궁하자 그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술술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거야 당연히 피가 나오죠. 제가 마트에서 냉동 돼지고기랑 생선도 같이 배달하지 않습니까? 고기 핏물이 흘러서 스며든 걸 가지고 사람 피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2천만 원에 대해서 묻자 그의 목소리는 더욱 애처롭게 변했습니다. 수진이가 사정이 딱하다며 스스로 저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우리는 진짜 친남매처럼 각별한 사이였어요. 제가 이자를 두둑하게 쳐서 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협박해서 뺏었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강 형사는 말없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로 미끄러지듯 밀어보냈습니다. 기차역 27번 사물함에서 발견된 피투성이의 수입 명품 털목도리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한동우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강 형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동우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목도리는 시장 바닥이나 백화점 가면 수만 장씩 널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제 것도 아니고 저는 태어나서 이런 비싼 걸 둘러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정황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우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숨어 경찰이 제시하는 모든 정황 증거를 우연과 오해로 치부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악의와 철저한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담배를 하나 꺼내 물며 취조실의 일방향 거울 너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 교활한 악마는 자신이 수진을 실수로 차에서 밀쳐 죽였거나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방향으로 수사망을 유도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우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원했다고 믿었던 그날 밤의 진실을, 약하고 가난했던 한 여성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아주 작은 쇠조각 하나가 전부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 형사의 주머니 속에서 반으로 부러진 코인라커의 황동 열쇠가 서늘하게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낡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철제 책상 너머에 앉아있는 한동우는 도주하다. 차가 뒤집혀 이마가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반대편에 앉아 핏발선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넘어온 DNA 감식 결과 탑차 적재함에서 발견된 혈흔과 부러진 손톱, 그리고 기차역 코인라커에 피 묻은 명품 목도리까지 모든 증거가 한동우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막혔음을 깨달은 이 교활한 사내는 마침내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참회가 아니라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수진이를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게 아니었어요. 다 그 여자가 자초한 일입니다. 한동우는 고개를 푹 숙이며 억울하다는 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진은 불쌍한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려 한 꽃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넨 친절을 오해한 수진이 먼저 꼬리를 쳤고 나중에는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에도 수진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탑차 안에서 자신을 물어뜯고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려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안 쉬길래 너무 무서워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적장 컨테이너에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맹세코 일부러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협박당하던 피해자라고요. 우발적 폭행치사, 그리고 사체유기. 한동훈은 살인죄를 피하고 형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죽은 피해자에게 모든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뻔뻔한 진술이 수사기관 외부로 교묘하게 새어나가자 평화롭던 시골 읍내에는 또다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그렇게 착하던 마트 사장이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서 인생을 망쳤냐며 동정론을 펼쳤고, 수지는 가난을 핑계로 가정이 있는 남자를 유혹한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좁고 외로웠던 삶이 죽어서까지 난도질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는 속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분노를 억누르며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한동우의 눈앞에 서류철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우발적인 사고, 죽은 줄 알고 버렸다? 강 형사는 책상 위로 사진 3장을 차례대로 펼쳤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한동우의 탑차 내부 사진과 피멍든 손이 찍힌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한동우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를 확인한 강 형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투명 지퍼백 하나를 꺼내 그 사진들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백 안에는 부검실에서 수진의 위장을 가르고 꺼냈던 절반이 뚝 부러진 황동 열쇠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놈이 탑차에서 홧김에 목을 졸라 죽였다고 했지. 그럼 대답해봐. 내 차에서 이미 숨이 끊어진 여자가 대체 어떻게 기차역 대합실까지 뛰어가서 코인 락커에 증거를 숨기고 문을 잠갔을까? 죽은 시체가 이 락커 열쇠를 부러뜨리고 자기 식도로 삼켰다는 말이냐?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우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의 계산 속에 이 열쇠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강 형사는 책상을 양손으로 짚고 한동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넌 수진이를 죽이지 못했어. 내 놈 차에서 정신을 차린 수진이가 증거를 남기려고 발버둥 치다가 기차역으로 도망쳤지. 넌 그 애를 쫓아가서 무자비하게 폭행했어. 코인라커를 열라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때리고 또 때렸겠지. 하지만 수진이는 내 놈한테 굴복하는 대신 열쇠를 부러뜨려서 삼켜버렸어. 그래서 넌 열쇠를 찾지 못했고 그 애를 끌고 가서 영하 10도의 냉동 컨테이너 안에 산채로 쳐넣은 거야. 사고가 아니야. 넌 살아 숨쉬는 사람을 서서히 얼어 죽게 만든 악마 새끼야.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거짓말이 논리적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 한동우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쓰고 있던 선량한 이웃의 가면이 마침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독한 년. 그냥 열쇠만 내놨어도 살려줬을 텐데. 한동우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심리적 방어벽이 무너진 그는 결국 자포자기한 상태로 11월 12일 밤에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백을 통해 재구성된 그날 밤의 궤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했습니다. 수진의 돈 2천만 원을 도박빚으로 탕진해버린 한동우는 돈을 돌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수진의 문자를 받고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자까지 쳐서 돈을 돌려주겠다며 심야의 기차역 앞 인적 드문 공터로 수진을 유인했습니다. 수진이 탑차 조수석에 오르자마자 그는 미리 준비해둔 목도리로 그녀의 목을 거칠게 졸랐습니다. 수진이 축 늘어지자 죽었다고 판단한 그는 시신을 적재함에 던져넣고 유기할 장소를 찾아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덜컹거리는 적재함 안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수진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가방 안에 낡은 필름 카메라도 꺼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이 살인마를 잡을 단서를 남겨야 한다는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탑차 내부에 M자 로고가 찍혔고 빛을 뿜어낸 카메라는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한동우가 담배를 사기 위해 기차역 앞 허름한 편의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적재한 문을 발로 차고 기차역 대합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한동우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차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코인라커 27번에 가방을 쑤셔 넣고 동전을 넣은 뒤 열쇠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우의 거대한 손이 자신의 뒷덜미를 낚아채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열쇠를 억지로 비틀어 부러뜨린 뒤 목구멍 깊숙이 삼켜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더군요.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순간 소름이 끼쳐서 이성을 잃고 팼습니다. 한동우는 짐승처럼 수진을 폭행했지만 수진은 끝내 열쇠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한동우는 역장이 깨어날까 두려워 피투성이가 된 수진을 질질 끌고 가 다시 탑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공장에 버려진 냉동 컨테이너 안에 그녀를 내던졌습니다.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기 전 수진은 짐승처럼 헐떡이면서도 살기 위해 컨테이너의 철벽을 긁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동우가 본 수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범행 이후의 행적이었습니다. 한동우는 수진의 가방이 락커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쇠가 없어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트를 운영하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심야의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락커 이용 기한이 지나면 역무원들이 물건을 꺼내 폐기 처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순간을 기다리며 역 주변을 서성였던 것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현장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기차역과 폐컨테이너 앞에는 수많은 동네 주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파란색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동우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버스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늘 넉넉한 웃음으로 이웃들을 챙기던 마트 사장의 본 모습이 빚에 쪼들린 살인마였다는 사실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꽃뱀이라는 헛소문을 믿고 수진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충격과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동우의 아내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직후 딸을 데리고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차 마트의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계란을 투척하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05년의 봄, 지방법원에서 이수진 살인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10,000원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동우는 핏기 없는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국선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채무 압박에 시달리다 벌인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공판검사의 최후 진술이 시작되자 법정 안에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검사는 증거물 상자에서 낡은 수동 카메라와 절반이 부러진 황동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쇠조각에는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삶을 버텨내려 했던 24살 여성의 마지막 생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든 것을 짓밟고 캄캄한 냉동 컨테이너 속에서 그녀가 얼어 죽어가는 동안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며 태연하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식도를 찢어가며 이 증거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법이 이 참혹한 범죄에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던 피해자의 숭고한 희생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매우 악랄하고 살아있는 피해자를 영하의 컨테이너에 방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준엄한 꾸짖음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주문. 피고인 한동우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탕, 탕, 탕. 세 번의 방망이 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수진의 어머니가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재판을 지켜보던 늙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날카롭게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한동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이내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강 형사는 수진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시골의 낡은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화면이 박살난 폴더폰, 피 묻은 가계부, 그리고 낡은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거칠고 뼈만 남은 손으로 딸의 손때가 묻은 카메라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그 차가운 철창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그 생각만이 늙은 어머니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멍으로 남았습니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카메라에 남아있던 마지막 필름 한 장을 인화해 왔습니다.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진이라 기록에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실종되기 불과 며칠 전 동네의 허름한 셀프 빨래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겨울 패딩을 입은 수진이 세탁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거울 삼아 찍은 셀카였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사건 현장의 참혹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24살 또래의 티 없이 맑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내려 했던 작은 수면, 양말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던 너무나도 눈부신 생명. 그 평범하고 아름다웠던 일상이 한 인간의 탐욕에 의해 짓밟혔다는 사실이 다시금 강 형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부둣가 수산물 가공 공장의 아주머니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공장 앞 교차로 전봇대 아래에 작은 조화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수진의 사연도 모른 채 야반 도주를 했다느니, 꽃뱀이라느니 함부로 입방아를 떴었던 자신들의 가벼운 입과 외면을 속죄하는 눈물의 참회였습니다. 수진이 매일 아침 출근을 위해 서 있던 낡은 버스 정류장에도 누군가 따뜻한 캔 커피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아두고 갔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수사 기록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며 종결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법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것이 빼앗긴 수진의 생명을 되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온 어느 날, 강 형사는 순찰을 돌던 중 우연히 그 낡은 기차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역 앞에서는 시끄러운 굴착기 소리와 함께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낡고 녹슬었던 동전 코인 락커들이 하나둘씩 뜯겨나가고 그 자리에 번듯한 최신식 전자 사물함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냈던 27번 락커 역시 다른 고철들과 함께 트럭 짐칸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흔적은 지워지고 있었고 기차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찝찝한 상흔마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친절한 이웃의 얼굴을 한 살인마가 우리 곁에 살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한 여성의 비명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침묵. 이 사건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증명했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텅 빈 승강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 형사는 담배를 하나 꺼내 불을 붙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여전히 그 칠흑 같은 컨테이너 안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목구멍 깊숙이 쇳조각을 삼키면서까지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그 처절한 외침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담배 연기 너머로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던 24살 이수진의 얼굴이 희미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